안녕하십니까. 시리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파탄난 것 같습니다. 아주 고소한 소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군인은 물론이고 교사, 공무원들까지 이 월급이 체납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미사일을 쐈죠. 그런데 그 미사일의 종류, 그리고 어디를 타겟팅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걸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이 지금 미사일 쐈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6발 쐈다라고 오늘 또 담화를 발표했는데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삼축체계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킬체인 선제 타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쏘는지, 쏘기나 하는지, 또는 쏜 곳이 어딘지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곳을 집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딩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이 3월 9일 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6발을 서해로 발사하는 미사일 발사 도발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격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겨냥한 모의 타격 훈련이었는데 우리 군은 발사 원점조차 찾지 못해 대응체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현지 지도 하에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화력 습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공개활동이 잦아진 딸 김주애를 데리고 훈련 현장을 찾은 김정은은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 준동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확실하고 면밀한 임전태세에서 타격 임무 수행 능력을 연마해온 화력 습격 중대는 적 작전 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 서해상의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일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자신감 있게 과시하였다라며 이번 훈련이 수도권 일대의 공군기지 타격 훈련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 11 나형, 한미연합 분류명 KN-24인데요. 이른바 선군 에이테킴스로도 불리는 이 미사일은 사거리 450km로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고체 연료 방식의 전술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과거 시험 발사에서 최대 사거리일 때 50km급의 고도, 300km급 이하일 때는 30km 이하의 정점 고도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불규칙한 탄도를 가지고 있어 통상적인 탐지 자산으로는 정확한 발사 원점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곳은 평안남도 강서군의 태성호수 한복판이었는데요. 호수 가운데 인위적으로 형성된 반도 형태의 평지, 중심 좌표, 북위 38도 90분 57초, 동경 125도 44분 57초에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곳에서 무려 15에서 20km 떨어진 남포 일대를 발사 지점으로 특정했는데요. 이는 미사일 발사 직후 발사 원점을 타격해 대응한다는 기존의 북한 미사일 대응 전략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외에도 3월 8일부터 서해 서북도서 일대 해안포 진지 포문을 일제히 개방하고 100문 이상의 해안포를 포격 대기 상태로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도발에 나설지 우리 군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북한이 미사일 6발을 동시에 쏘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동시에 쐈는데 처음에 한 발이라고 했다가 이제 여러 발이라고 우리 합참에서 정정 발표를 하긴 했죠. 자, 6발. 여기 이제 호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합참에서는 남포 일대에서 발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남포에 이런 호수가 있나? 야, 참 경치가 좋은데요. 이게 지금 인공적인 반도 형태의 섬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이 골프장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일제히 6발을 쐈습니다. 쐈는데 남포 일대냐? 아닙니다. 남포는 여기에요. 그래서 남포가 아니고 강서군입니다. 강서군.
강서군에 있는 태성호수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강서군 일대 이렇게 이야기해 맞지. 남포 일대, 남포에서 저 강서군까지는 중간에 용강군이라는 또 다른 지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사 원점을 틀리게 말한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징후를 미리 탐지하고 쏘기 전에 때린다. 이게 삼축체계의 기본 킬체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쏘는지도 몰랐죠. 쏘는지 알았으면은 남포가 아니라 태성호수에 쏘는 거 알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쏘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 쏘고 나서도 그러면 2탄은 못 쏘게 이 발사 원점을 타격해서 이 발사 차량들을 제압해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대응 사격을 했다면 남포로 쐈겠죠. 엉뚱한 남포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2탄이 날아오겠죠. 우리 미사일 발사 원점을 오히려 적에게 노출할 수도 있겠죠. 야, 지금 충주에서 올라왔네. 충주로 때려. 해서 충주 우리 미사일 기지가 박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김정은이가 현장 지도했어요. 김주애를 데리고. 자, 이 정도였으면 이 지역에 이 강서, 태성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왔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왔는데. 자, 이런 동선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한미연합 훈련하면서 김정은 제거작전. 아니, 김정은이가 그 노동당 당사에 그대로 있고, 뭐 자기 집무실에 그대로 있고, 할 것 같으면 가서 제거하면 되죠.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나 여기 있어요 하고는 자기 잠자는 곳에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또 김정은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여기에 완전 광역 전파 방해가 있을 겁니다. 통신 안 되게끔. 그런 것조차도 이 엘린트 자산으로 탐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무슨 전자적인 독자 개발 어떠고 저떠고 급한데 지금 빨리 도입할 생각 안 하고. 카이. 정말 이 국방의 대한민국 안보의 거머리라고 할 수 있는 저 카이. 특정 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뭐 FA50 이런 데는 응원합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에서 정말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카이. 저자들의 배만 풀려주기 위해서 무슨 전자전기를 갖다가 그라울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거 우리 한국 안보 상황에는 필요 없다. 아니, 필요 없어. 이걸 찾아냈어야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 이렇게 해안포 전지를 100문을 넘게 지금 개방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런 게 연평도 포격다발이나 또 천안함 또는 그 이전에 무슨 서해교전, 연평해전 이럴 때 항상 징후가 있었죠. 이런 징후가 있었습니다. 서해 쪽에 사격 도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도나 백령도. 만약에 또 우리 영토를 향해서 이런 도발이 있다면, 또 우리 영해를 향해서 이런 도발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그냥 확 쓸어버려서 평탄화시키는 이런 각오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는 한국형 킬체인이다. 삼축체계다. 이건 전부 재조정해야 된다. 선배님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 내가 그 선배님한테 욕 얻어먹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장군은 그만두세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선배에게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업체가 뭐 만드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 한국 자산 가지고 할 거. 이거 생각하는 장군들 지금 당장 옷 벗어야 됩니다. 장군들이 무슨 방산업체 홍보 직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국가 지켜달라고 그 엄청난 의전 해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 한국 방산 그걸 감당 못하면 직도입하고 또는 라이센스 생산해서 우리가 기술 익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군님들 방산업체 홍보 이사로 스스로를 착각하지 마세요. 좀 제발 우리 국민 좀 지켜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3월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미사일 투발 플랫폼이 동원되어 우크라이나 전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는 약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3월 9일 새벽 5시간에 걸친 대대적인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번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3월 9일 저녁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는 이번 공습에서 KH-101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28발,
KH-22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6발, KH-47M2 킨잘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6발,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미사일 20발, KH-31P와 KH-59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8발, S-300 탑재 미사일 13발 등 도합 8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비롯해 오데사와 리비우 등 서부 주요 도시들을 겨냥해 이루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위협도가 높다고 판단한 48개의 미사일 표적을 대상으로 요격을 시도해 이 가운데 34기를 격추했지만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이 가해진 리비우 일대에서는 가장 큰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동원된 발사 플랫폼에 비해 너무나 적은 미사일 숫자입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각 기지 출격 폭격기 숫자, 나토 당국이 조기 경보기로 확인한 숫자 등을 종합한 결과 이번 공습에 투폴레프 95MS 전략 폭격기 15대, 투폴레프 22M3 초음속 폭격기 7대, 흑해함대의 호위함과 초기함, 잠수함 각 한 척씩, 벨라루스 상공의 미그 31K 전투기 3대 등이 동원됐다고 밝혔는데요. 동원된 발사 플랫폼에 비해 발사된 미사일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투폴레프 95MS 베어 폭격기는 KH-101 계열 미사일 14발을,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는 KH-22 미사일 3발 또는 킨잘 3발을 실을 수 있어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이번 공습에 200발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투폴레프 95MS 베어 폭격기는 한 대 평균 2발 미만의 KH-101 또는 KH-55 미사일을 쏘았고,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와 미그 31K 전투기는 한 대 평균 1발의 킨잘 미사일을 발사해 동원된 항공기 숫자에 비해서 미사일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이번 공습을 통해 보유한 거의 모든 미사일 재고를 쏟아부어 당분간 유사한 대규모 공습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달 만들어 그달 소진해도 대부분 목표에서 빗나가 엉뚱한 곳에 맞는 러시아군의 미사일들, 이럴 거면 도대체 공습은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81발 쏘았는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가 이거는 뭐 너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다, 이쪽으로 날아가서는 큰 데미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 제치고, 이거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48발을 선정해서 요격에 나섰고 그 중에 34발을 요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하르키우나 이런 데 쐈겠죠. 그리고 킨잘 또 S-300을 이제 지대지로 쏘는 거, 이런 것들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건 애초에 포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순항미사일 계열들은 다 요격에 나섰겠죠. 근데 그 순항미사일 중에서 너무 엉뚱하게 날아간 건 포기하고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러시아의 미사일이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열몇 발 정도를 맞았어요. 이게 이제 특히 리비우 쪽에 큰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리비우는 폴란드를 통해서 무기가 들어오는 것이죠. 서방 무기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런 보급기지인데, 서방 무기 보급기지인데 여기를 아마 서방 무기에 직접 창고를 때린 것 같아요. 이거 전차나 이런 거 들어와서 아직 배분이 안 된 거가 두들겨 막았을 수도 있는데 부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투폴레프 95 베어 폭격기인데 여기 지금 빨간색 달려있죠. 이게 이제 KH-101 공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달려있지만 여기 옆에 또 뭐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레크 하나에 2발씩을 장착할 수 있고, 그래서 외부에 총 8발의 KH-101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내부에 리볼버식으로 또 6발에서 총 14발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 베어 폭격기가 15대가 떴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 미사일 합해서 28발밖에 없더라. 그러면 한 대가 한 2발 정도? 왜 떴냐? 이제 첫째, 능력이 안 된다. 둘째, 페이크를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뜨니까 저쪽에서도 날아올 것 같아. 이쪽에서도 미사일 대량으로 날아올 것 같아.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부대들의 혼란을 주기 위한 성동격서 이 차원에서 많이 뜨지 않았나라는 분석 이렇게 두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뭐 바보는 아니니까 성동격서 차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한 11일 간격으로 미사일 만들어서 쏘고 또 미사일 만들어서 쏘고 하다가 이번에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쐈을 때 81발 그것도 단거리 미사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한 달 이 미사일 생산량이 최대 50발은 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네요. 뭐 개전 초에야 쌓아놨던 미사일 가지고 뭐 대량으로 쏟아부었지만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저는 뭐 안타까운 것이 리뷰가 많이 맞았다라는 게 좀 안타깝네요.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재정이 지금 뭐 파탄났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엄청난 국가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가 파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에 돈이 없어서 군인은 물론 일반 공무원과 교사까지 월급이 밀려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1년을 넘어가면서 러시아의 전비 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 공식 발표 자료로만 전년 동기 대비 재정 적자 폭이 12배 이상 폭증했다고 복수의 러시아 매체들이 현지 시각 3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1월 재정 적자는 1조 8천억 루블, 미화 약 237억 달러, 한화 30조 원 정도로 전년 동기의 20억 달러 대비 12배 치솟았는데요. 이는 전쟁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폭증했고 러시아 정부 재정 수입 45%를 차지하는 에너지 판매 수입이 급감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군인은 물론 공무원과 교사 등 국가가 고용한 노동자들에 대한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모스크바 타임즈는 현지 시각 3월 9일 보도에서 국가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라는 재정당국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엄청난 수의 공무원들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1월 1,000만 루블에 불과했던 공무원 체불 임금은 3월 1일 기준 1억 5,200만 루블, 미화 약 2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의 숫자는 18,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사 등 교육공무원들도 극심한 임금 체불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2월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금 체불액은 1억 6,200만 루블로 이 역시 소련 붕괴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 전역의 공무원 및 교사, 국가기관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전체 임금 체납액이 9억 4,200만 루블, 미화 1,242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연방의 85개 연방주체 가운데 50개가 4,468억 루블, 미화 약 59억 달러, 한화 약 7조 8,298억 원의 재정적자로 셧다운 상황을 맞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겨울이 끝나고 서방 제재가 심화되어 에너지 판매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봄 이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금 체불 사태가 막대한 전비 지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출하고는 있지만 전차나 장갑차, 미사일 등이 새로 생산되어 전선에 배치되는 숫자는 극히 적고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도 대부분 월급과 수당은 물론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정도로 군의 사정도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의 고질적인 부패 기질이 발동하여 엄청난 횡령과 착복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망하는 나라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올 들어서 갑자기 이제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 물론 뭐 10원도 안 준다 이건 아니고 일부 수당 이런 거 좀 적게 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아야 될 거 85만 원, 90만 원밖에 못 주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 폭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야 뭐 오래전부터 몇 달째 그냥 못 받고 있는 건데 이제는 공무원, 교사들까지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제 유럽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천연가스를 난방용으로 판매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 억제력이 더 약해질 때는 재정적자가 더 급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은 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많은 이 언론들이 예상을 전쟁 이 전비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니 전비 지출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월급도 안 주죠. 군인들 지금 전선에 싸우고 있는 월급 안 주죠. 그리고 전차 장갑차도 뭐 생산되는 것도 별로 없죠. 한 달에 끼켜야 뭐 4, 50대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지금 많이 썼길래 이렇게 지금 공무원 월급을 미룰 정도로 이렇게 썼겠느냐. 전쟁 공식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전비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이 상황에서 돈 떼먹는 자들이 워낙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뭐 러시아는 무한한 자원을 가진 억만장자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뽕맞은 사람도 천지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뭐 우리가 망하겠냐 이때 내가 좀 채우자 해가지고 그냥 갈쿠리로 그냥 뭐 끌어서 자기 뱃속에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보도한 게 모스크바 타임스 그 보도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는 정말 이 전쟁이 끝나고도 이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 한국에서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자신의 부의 기회로 삼고 중간에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 포 이런 걸 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들 그 이익을 위해서 겨우 선배님 얼굴 좀 봤을 때 나쁘끄럽지 않은 이 정도 이익 때문에 국가의 그리고 군의 이익을 넘겨주는 현역이 혹시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